한 청년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입고 있던 옷에는 누군가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왜 여기 누워 있는지,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도무지 떠오르질 않아요. 곧 그는 한 노부부를 잔인하게 죽인 살인범으로 체포됐고,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는 가운데 사형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은 끝까지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날 밤 일이 정말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고 사형 집행을 코앞에 둔 그에게 단 하나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라요. 어두운 밤 두려움에 떨면서 어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고 있었다는 단 한 장면의 기억. 그 단 하나의 기억만으로 그는 마지막 재심을 청구해요. 과연 이 청년은 정말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제 범죄 사건은 물론 스릴러 영화, 추리소설 줄거리까지 알차게 요약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끝까지, 결말까지 다 들여다볼 이야기는 일본 작가 다카노 가즈아키의 소설 13계단인데요. 사형수 한 사람의 누명을 두고 펼쳐지는 이 서늘하고도 충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한 청년이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장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의 이름은 미카미 주니치. 이름이 좀 낯설죠? 지금부터는 주니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막 가석방으로 풀려난 27살의 청년 주니치는 2년 전, 그러니까 25살 때 어느 술집에서 한 또래 남자와 시비가 붙고 상대방을 죽게 만들고 말았어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그런 살인은 아니었고 싸움 끝에 벌어진 사고였기 때문에 법원은 그에게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다치게 하려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거다라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 2년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1년 8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개월을 남긴 시점에 모범수로 인정받아 가석방으로 일찍 풀려나오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됐다는 기쁨도 잠시, 집으로 돌아온 주니치를 기다리고 있던 풍경은 처참했어요. 이 주니치가 죽인 남자의 유족한테 합의금을 물어주느라고 부모님은 살던 집까지 내놓을 정도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고, 형이 살인자라는 낙인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동생은 결국 집을 뛰쳐나가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평범하던 삶이 이 주니치가 휘두른 단 한 번의 주먹질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던 거죠. 주니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빚을 갚고 동생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 싶었지만 살인 전과자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도 전과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자리가 사라졌고, 동네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식이 돌아왔다라며 그의 부모님을 향한 손가락질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막막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주니치 앞에 어느 날 낯익은 얼굴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사람은 바로 이 주니치가 복역했었던 교도소의 교도관 난고 쇼지라는 중년 남자였어요. 이 사람은 난고라고 부르겠습니다. 난고는 주니치가 교도소에 있을 때 유일하게 그를 사람답게 대해줬던, 그래서 주니치가 마음으로 좀 의지를 했었던 그런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고가 굳이 가석방된 주니치를 찾아온 데는 따로 이유가 있었어요. 난고는 주니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일 하나를 해보자. 보수는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 근데 그 일이 뭐냐? 다름 아닌 사형 집행을 코앞에 둔 한 사형수의 누명을 벗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익명의 부자, 누군지 모를 한 후원자가 거액의 돈을 걸고 그 일을 의뢰했다는 거였어요. 주니치는 이 제안 앞에서 한참을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의 빚을 갚고 동생을 다시 데려오려면 이런 큰 돈이 절실하긴 했지만 사형수의 누명을 벗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또 자기 같은 어설픈 전과자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건지 짐작이 가질 않았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자기가 사람을 잘못 본 거라면 진짜 살인범을 사형대에서 끌어내리는데 자기 손을 보태는 셈이 되니까요. 여기서 잠시 이 일을 제안한 이 난고라는 교도관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가야 됩니다. 난고는 30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일해온 베테랑 교도관이었어요.
단순히 죄수들을 감시하고 그냥 식판을 나눠주는 게 그의 일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사형 집행 절차에 직접 손을 댄 사람이었어요. 일본의 사형은 교수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사형수의 발 아래에 있는 바닥이 이렇게 탁 열리면서 그 사형수를 떨어뜨리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난고는 자신의 교도관 인생에서 2번이나 직접 수행했어요. 그 후로 난고는 자기 손으로 2사람의 목숨을 끊었다는 그 죄책감에서 단 하루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법에 따른 집행이었다고 해도 난고에게는 그것이 곧 자신이 저지른 살인처럼 느껴졌거든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때 떨어뜨렸던 사형수들의 마지막 얼굴이 천장에 어른거렸고 평범한 식탁 앞에서도 그 장면이 불쑥불쑥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난고에게 이번 의뢰는 단순한 부수입이 아니었어요. 사형수 한 사람을 직접 사형대에서 끌어내려 살릴 수 있는 기회. 자신이 평생 짊어진 그 무거운 죄책감을 아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난고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는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번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는 이 주니치의 얼굴을 떠올렸던 겁니다. 결국 주니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새 출발을 위해서 이 난고의 손을 잡기로 결심을 해요. 2사람은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한 사형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짧고도 절박한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2사람이 누명을 벗기려는 사형수가 누군지도 한번 봐야겠죠? 그의 이름은 기하라 류. 이 이름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는 기하라라고 부를게요. 이 기하라가 도대체 무슨 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본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인 나카미나토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노부부가 자기 집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2사람은 그 마을의 평범한 그냥 어르신이 아니었어요. 이 살해된 노부부는 보호사라는 일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사가 뭐냐면 가석방으로 출소한 전과자들을 곁에서 돌보면서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를 뜻해요. 그래서 이 노부부는 마을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죠. 당시 21살이었던 기하라는 그 사건이 일어나던 날 노부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오토바이가 뒤집어진 사고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의 옷에는 죽은 노부부의 피가 묻어 있었고 가까운 풀숲에서는 노부부의 집에서 사라졌다던 돈도 발견이 됐죠. 누가 봐도 이 기하라가 노부부를 죽이고 돈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쓰러진 게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기하라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사건 당일의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자기가 정말로 그 일을 저질렀는지 아닌지 본인조차 알 수가 없으니 따로 적극적으로 부인할 방법도 없었던 거죠. 결국 기하라는 사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사형수가 된 기하라가 사실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짚고 갈게요. 기하라는 그저 우연히 사건에 휘말린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사실 절도 전과를 가진 전과자였어요. 그래서 가석방돼 사회로 나온 뒤에 이 노부부의 보호 관찰을 받고 있던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일본의 사형수들은 자기 사형 집행일을 미리 알지 못합니다. 어느 평범한 날 아침, 교도관들의 발자국 소리가 자기 방 앞에 멈춰서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들은 매일 아침 그 발자국 소리가 자기 방 앞을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견딘다고 해요. 이 기하라 역시 매일 아침 그 발자국 소리에 온몸이 굳어지는 10년을 버텨왔습니다. 한 발 한 발 자기 방을 향해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그 발자국에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삶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깬 기하라의 머릿속에 작은 기억 한 조각이 갑자기 번뜩하고 떠오릅니다. 그건 어두운 밤, 자기가 어떤 돌계단을 두려움에 떨면서 한 칸 한 칸 오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딱 그 한 장면뿐이었습니다. 뭐 어느 동네인지, 뭐 때문에 오른 건지 이런 건 전혀 떠오르질 않았어요. 단지 그 떨림과
두려운 마음만 너무나 생생했죠. 이 단 하나의 기억을 붙들고 기하라는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합니다. 만약 자기가 정말로 노부부를 죽인 거라면 그 계단이 어디에 있는 계단인지가 분명히 밝혀지면 되고, 그 계단이 노부부의 집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있는 거라면 자기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형 집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개월. 일본의 사형은 법무부 장관이 집행명령서에 서명하는 순간 사실상 끝이 나는 건데, 그 서명이 언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월 안에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기하라는 그대로 형장으로 끌려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하라의 변호사인 스기우라라는 사람이 주니치와 난고를 고용한 거예요. 이 스기우라 변호사는 자기가 어떤 익명의 후원자, 즉 독지가의 부탁을 받아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만 했죠.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는 자기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 절대 알려줄 수도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일면식도 없는 사형수의 누명을 벗기는데 그 큰 돈을 쓰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단 이 부분은 뒤로 미뤄두고 이 주니치와 난고의 조사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니치와 난고는 곧 10년 전 사건이 벌어졌던 시골 마을 나카미나토로 향해요. 그런데 사실 이 주니치에게 나카미나토라는 동네는 처음 가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동네였죠. 10년 전, 그러니까 그 사형수 기하라가 노부부를 죽였다는 바로 그 시기에 주니치는 자기 여자친구였던 한 소녀와 함께 가출을 해서 바로 이 나카미나토라는 동네에 와 있었거든요. 그 여자친구의 이름은 키노시타 유리. 그 시절 둘은 17살,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출 여행 중에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선 주니치는 이때까지 누구에게도 입을 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일이 있은 뒤로 여자친구였던 유리는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몇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고,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는 사실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니치에게 이 나카미나토라는 동네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비밀이 묻혀있는 동네였던 거죠. 그곳으로 다시 발을 들이는 일은 이 주니치에게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자기 과거를 직접 마주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난고는 주니치의 그런 어두운 표정을 알아챘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어요. 주니치와 난고는 먼저 10년 전 사건 기록부터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하라가 떠올린 계단이 도대체 어디 있는 계단인지 알아내려고 동네 이곳저곳을 직접 둘러봤지만 어떤 계단도 기하라의 기억 속 그 두려움의 장면과는 들어맞질 않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조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뜻밖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10년 전 그 사건의 담당 검사였어요. 사실 그 검사도 마음 한구석에 이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찜찜함을 안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두 사람에게 한 향토 연구사를 소개해줘요. 향토 연구사라는 건 그 지역의 옛 역사와 흔적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를 말합니다. 그 향토 연구사로부터 두 사람은 결정적인 사실을 하나 듣게 되는데요. 사실 그 노부부의 집에서 약 500m쯤 산 쪽으로 들어간 숲속에 옛날에 조간사라는 이름의 작은 절이 하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간사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어느 큰 태풍 때 산사태에 휘말려 흙더미에 묻혀버린 절이었어요. 그것도 단번에 전부 묻혀버린 게 아니라 그 뒤로 비가 올 때마다 흙이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취를 감추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10년 전 그 시점에는 아직 조간사의 돌계단과 본당 지붕 정도는 흙 위로 빠끔히 드러나 있었을 거라는 게 향토 연구사의 설명이었죠. 두 사람은 곧장 그 숲으로 향했어요. 우거진 숲을 헤치고 들어가니 정말로 흙더미 사이로 옛 돌계단의 윗부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자취를 더듬어가며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려 가던 두 사람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흉기.
산사태로 묻혀버린 조간사 안에서 그동안 사라졌다던 진짜 흉기인 손도끼 한 자루와 노부부의 인감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10년 전 노부부 살해 사건의 진범을 가리킬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마침내 두 사람의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죠. 수사 기록을 뒤지던 두 사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10년 전 재판 당시 기하라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관광 호텔을 운영하는 안도 노리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나카미나토의 관광 사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그 동네에서 손에 꼽히는 유력 인사였어요. 당시 안도 노리오는 사건 직전에 이 기하라를 노부부의 집 근처에서 봤다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지역 유지의 증언이 가지는 무게는 보통 사람의 증언과는 차원이 달랐고, 이 증언은 기하라가 사형을 선고받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니치와 난고는 처음부터 직감적으로 의심을 해요. 아니 도대체 이 안도 노리오라는 사람은 왜 그 한밤중에 그 외진 곳에 있었을까? 이들은 안도 노리오라는 인물의 과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에 불과했지만 파고들수록 이 안도라는 사람의 깔끔한 겉모습 뒤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공백이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기하라가 일을 하고 있던 곳은 다름 아닌 안도 노리오가 운영하는 비디오 대여점이었어요. 이 노부부가 자신이 보호 관찰을 맡고 있던 기하라의 취업을 안도 노리오에게 직접 부탁했고, 그렇게 안도가 자기 가게에 기하라를 받아준 거였죠. 그러니까 살해된 노부부, 사형수가 된 기하라, 그리고 마을의 유력 인사 안도 노리오, 이 세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서로 얽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주니치와 난고가 가까스로 손에 넣은 그 결정적인 증거가 두 사람의 운명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는 일이 발생해요. 발견된 손도끼와 노부부의 인감을 감식한 결과 그 위에서 검출된 지문이 다름 아닌 주니치 본인의 지문이었던 겁니다. 아니, 웬 사형수의 누명을 벗겨주자 해서 갔는데 주니치가 그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가리켜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경찰은 곧장 난고와 주니치, 이 두 사람을 노부부 살해 사건의 새로운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난고와 주니치는 우선 형사들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서로 따로 움직이기로 해요. 자기들이 진짜 범인이 아니기도 하고 지금 진짜 범인의 정체를 밝히러 이곳에 온 거기 때문에 진범의 정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잡혀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10년 전 그날 밤 노부부를 죽인 사람은 기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그 노부부를 죽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진범은 살해된 노부부와 또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부터 결정적인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살해된 그 보호사 노부부는 안도 노리오의 가장 무서운 약점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안도 노리오는 사실 젊은 시절에 사람을 죽여서 복역을 한 적이 있는 전과자였거든요. 그가 출소한 뒤 자신의 신분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이 나카노미타라는 동네의 유력 인사 자리에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보호사 노부부가 안도를 협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바로 출소 직후에 안도 노리오를 옆에서 돌봐줬던 당시의 보호사였던 거예요. 큰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네 옛날 그 전과를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거죠.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보호사로 알려져 있던 노부부의 또 다른 얼굴이었던 겁니다. 견디다 못한 안도 노리오는 결국 직접 그 노부부를 죽여서 없애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살인의 죄를 통째로 뒤집었을 희생양으로 이 기하라를 골랐던 겁니다. 안도는 노부부를 죽인 직후 기하라를 기절시킨 다음에 죽은 노부부의 피를 그의 몸에 묻히고 또 그들의 돈을 이 기하라의 가방에 담아서 사건 현장 가까이에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는 우연히 이 수상한 기하라를 본 사람인 척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했던 겁니다. 마침 기하라가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기업까지 통째로 잃어버렸으니 이 안도 노리오의 입장에서는 완전 범죄나 다름이 없는 셈이었죠. 자, 여기서부터 사건은 정말 격렬하게 흘러갑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도망 다니던 난고는 결국 나카미나토에 있는 안도의 호텔로 향해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안도라면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집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집무실 안에서 주니치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안도랑 같이 곧 조간사 쪽으로 가겠다고 알려요. 안도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조간사 근처 300m 지점까지 다가간 난고는 이 짧은 길을 달려오는 동안 결국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안도의 행동이 어딘가가 부자연스럽다는 걸요. 차에서 내린 난고는 안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조간사가 아닌 그 근처에 있는 영림청 오두막 쪽으로 슬쩍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영림청 오두막이라는 건 그 산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직원들이 잠시 쓰는 작은 산속 오두막을 말해요. 한편 같은 시각, 주니치는 조간사 안에서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오자 주니치는 드디어 난고가 자기에게 와줬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사실 난고는 안도와 함께 조간사가 아니라 그 옆에 영림청 오두막 쪽에 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지금 이 시각에 주니치가 있는 조간사를 향해 차를 몰고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우선 주니치의 발견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니치는 조간사 안의 본당을 한참 뒤지다가 한 가지를 발견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불상 하나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낀 주니치는 그 불상의 안쪽을 조심스럽게 수색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또 한 묶음 발견하게 돼요. 노부부의 이름이 적힌 예금 통장 한 권, 그리고 또 다른 손도끼와 인감 한 짝. 모두 시커멓게 마른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니치와 난고가 앞서 발견했었던 손도끼와 인감은 사실 가짜였고요. 진짜 증거는 줄곧 이 불상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그 예금 통장을 펼친 주니치는 거기서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통장에는 안도 노리오라는 이름으로 100만 엔이라는 큰 돈이 입금된 내역이 또렷이 찍혀 있었거든요. 노부부가 안도를 협박해서 받아내고 있던 돈의 흔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같은 시간 영림청 오두막에서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 난고를 향해 안도가 본격적으로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옆에 굴러다니던 통나무 하나를 집어들고 난고의 머리를 있는 힘껏 내려친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격에 비틀거리는 난고, 그리고 그 위로 달려드는 안도. 두 사람의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국 쓰러진 난고의 가슴 위로 안도가 올라타서 양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해요. 숨이 막혀가던 난고는 손을 더듬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회중전등 하나를 집어들었고 그 회중전등을 안도의 한쪽 눈에 깊숙이 찔러 넣어버리고 말아요. 결국 안도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평생을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자리에 서 있었던 난고가 자기 두 손으로 또 한 사람의 목숨을 끊게 된 순간이었어요. 비록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난고는 이 일로 곧장 살인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시각 조간사 쪽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고 있던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진짜 증거가 담긴 가방을 조심스레 메고 본당을 나서던 주니치 앞에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남자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새어나왔어요. 극형을 받아 마땅한 인간은 내가 직접 처형하겠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라 미스오. 2년 전 주니치가 죽였던 사무라 교스케의 친아버지였죠. 다행히 안도 노리오가 죽기 직전 자기 죄를 인정했던 흔적과 또 이 난고랑 주니치 두 사람이 그동안 모아왔던 새로운 증거들이 합쳐지면서 사형수 기아라의 누명은 마침내 벗겨집니다. 예상치 못하게 사람도 죽이게 되고 난리가 나긴 했지만 어쨌든 난고와 주니치 이 두 사람이 애초에 세웠던 목표는 이룬 거죠. 사형 집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아라는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아서 풀려납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자기 방 앞에 멈춰설지 모르는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에 떨었던 한 청년이 비로소 진짜 자유를 되찾는 순간이었어요. 사형 집행을 코앞에 두고 누명을 벗는 일은 일본의 사법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의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기하라의 누명이 풀린 직후 주니치는 한 가지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과 난고를 고용했었던 그 익명의 후원자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였는지를 말이에요. 사무라 미스오였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인 주니치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온 아버지, 이 사무라 미스오가 바로 이번 사건의 진짜 의뢰인이었던 겁니다. 이 사무라 미스오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던 사람으로 아들을 잃은 뒤 모든 시간을 오직 한 가지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살인범을 합법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을까에만 쏟아부어 왔어요. 일본의 사형제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공부했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는지를 마치 고시 준비하는 학생처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무라 미스오는 도대체 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주니치에게 큰 돈을 주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형수의 누명을 벗기는 일을 시킨 걸까요? 여기에는 머리가 서늘해질 만큼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사무라 미스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0년 전 그 보호사 노부부가 살해됐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주니치가 마침 그 동네에 와 있었다는 그 사실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 시기 주니치는 여자친구 유리와 함께 그 동네로 가출을 와 있었잖아요. 사무라 미스오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무서운 계획을 짰던 거예요. 마침 누명을 쓰고 있는 사형수가 한 명 있고 그 사형수의 사건 당일에 자기 아들의 원수가 같은 동네에 있었다는 우연. 사무라는 이 우연을 자기 손으로 운명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계획이 뭐냐. 자기가 그 사형수 기하라의 변호사, 스기우라 변호사 있었죠? 그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서 누가 봐도 주니치가 진범인 것처럼 보이게끔 가짜 증거를 사건 현장 주변에 몰래 만들어 놓게 한 다음에 그걸 변호사가 우연히 발견하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 주니치를 10년 전 노부부 살해 사건의 진범으로 몰아세워서 결국 사형대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니치가 이 사무라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상해치사죄로 2년밖에 안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놈을 사형을 받게 하고 싶어. 근데 노부부 사건이 있다? 이 노부부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하라라는 인물이 사형을 선고받고 범죄자로 몰려서 사형수로 지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하라, 얘를 범인이 아닌 걸로 만들어서 구해내고 그 자리에 주니치를 넣어서 사형을 받게 만들겠다. 그 얘긴 겁니다.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합법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아들의 복수를 완성하려는 정말 끔찍한 계획이었죠. 직접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그러나 훨씬 더 안전한 복수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잔인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무라 미스오가 스기우리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사용했던 그 거액의 돈은 사실 이 주니치의 부모님이 집을 팔아서 빚을 내가며 합의금으로 건넸었던 바로 그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주니치의 부모가 머리를 숙이고 건넸던 바로 그 돈으로 주니치를 사형대로 보낼 계획을 짰던 겁니다. 주니치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무기를 자기 부모님이 직접 사준 셈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 사무라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생겨버리죠. 다름 아닌 주니치 본인이 이 사건의 조사원으로 고용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난고가 자기 마음대로 이 주니치를 동료로 끌어들이는 바람에 사무라의 계획은 첫 단추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사무라가 몰래 심어놨던 가짜 증거를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니치 본인이 발견하게 되면 자기를 사형대로 보낼 그 증거를 자기 손으로 찾아내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게다가 난고와 주니치 이 두 사람이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진짜 범인인 안도 노리오 쪽으로 화살이 향했고 결국 사무라의 가짜 증거는 아예 의미를 잃게 됩니다.
모든 게 무너지자 이 사무라 미스오는 막판에 직접 공기총을 들고 주니치를 쏴 죽이려고 하다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고 말아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끝일까요?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어느 날 난고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주니치였어요. 그 편지에는 그동안 주니치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10년 전의 진짜 이야기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는데요. 주니치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수없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가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함께 모든 진실을 파헤친 난고에게만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 17살이었던 주니치와 그 여자친구 유리는 이 나카미나토 지역으로 가출을 왔다가 그 동네 양아치 무리들에게 걸려들고 말았어요. 그 무리 중에서 가장 못된 인물이 바로 교스케. 주니치와 싸우다가 술집에서 죽게 되는 바로 그 사무라 교스케였습니다. 사무라 교스케와 그의 일당은 어린 주니치와 유리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서 이 남자친구 주니치가 두 눈으로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 유리를 잔인하게 욕보였어요. 어린 주니치는 그 끔찍한 장면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데요. 이 유리는 그날의 충격에서 평생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게 됐고, 또 그 남자친구인 주니치는 자기 여자친구가 그렇게 당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평생 미워하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러니까 2년 전 바로 그 술집에서 주니치는 이 사무라 교스케와 다시 마주치게 됐던 겁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두 남자가 또 한 번 서로를 마주하게 된 거죠. 주니치가 편지에서 처음으로 털어놓은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자기는 그날 그 만남 자리에 칼을 한 자루 들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치는 그날 사무라 교스케를 진짜 죽일 작정으로 그 술집에 갔던 거였어요. 법적으로는 우발적인 싸움 끝에 벌어진 상해치사였지만 실제로는 주니치의 마음속에 분명하고 또렷한 살의가 있었던, 정확히 말하면 미리 계획한 살인이나 다름없었던 셈이죠. 그런데 정작 사무라 교스케가 자기 옛날 죄가 들통날까봐 겁을 먹고 도망치다가 그냥 스스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죽어버립니다. 주니치는 자기가 가져갔던 칼을 결국 단 한 번도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 칼은 새로 사온 거라서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가방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거든요. 재판에서 그의 변호사는 바로 이 점을 가지고 변호를 펼쳤었습니다. 만약 정말 죽일 마음을 갖고 갔다면 일부러 가져간 그 칼을 분명히 썼을 거라고요. 이 변호가 받아들여진 덕분에 주니치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됐던 겁니다. 주니치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 모든 사실을 난고에게 털어놓으면서 사실 자신이야말로 진짜 살인을 저지를 뻔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오직 난고, 당신 한 사람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구는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죄로 사형을 기다리고, 누구는 정말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운이 좋아서 가벼운 죄로 풀려나는, 그렇게 엇갈린 운명들의 이야기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떠안게 된 난고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는 작가가 끝내 묘사하지 않고 독자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 누구도 진짜 살인범이라고 의심한 적 없는 시골 마을의 유력 인사 안도가 알고 보니까 진짜 살인범이었고, 일면식도 없는 사형수를 위해서 큰 돈을 내놓은 그 익명의 후원자 사무라는 사실 기존의 사형수 기하라 대신에 주니치를 사형대로 보내려던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끊으면 안 된다는 걸 평생 가르쳐온 한 교도관 난고는 결국 자기 두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저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줄 알았던 주니치는 사실 그 누구보다 또렷한 살의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모두가 한 발씩 그 13개의 계단 어딘가에 서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다카노 가즈아키 작가의 소설 13계단은 2001년에 일본에서 처음 발표된 작품인데요. 제목인 13계단은 일본에서 사형수가 형장으로 갈 때 오르게 된다고 전해지는 그 마지막 계단의 수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한 사람의 사형이 최종 집행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13단계의 행정 절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사형수 기하라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단 하나의 기억, 두려움에 떨면서 한 칸 한 칸 올랐던 바로 그 돌계단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겠죠. 이 소설은 일본에서만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고요. 2003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일본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작품인데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